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독서, 공부, 문해력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건데요. 이 독서에는 두 가지 효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자아 강화 효과라고 부르는 효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얘기할 언어 능력, 문해력에 관한 건데요. 독서 효용을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하면 자아 강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연에서 자아 강화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언어 능력,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시고 저게 독서의 본질이구나, 저게 독서의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독서의 아주 작은 효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공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한계치다, 이거보다 더 시킬 수 없다. 그때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놀랐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했는데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법의 책의 마법의 효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집니다. 수학이 글 읽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과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냐? 국어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육에서는 저뿐만 아니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느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학습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학원가에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이게 한계치다. 이거보다 더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시킬 수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초등 1, 2학년 어린이들은 5시에 집에 들어오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3, 4년이 지나고 나니 이런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장벽, 이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7시, 8시 이렇게 학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중학생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주말에는 쉬자. 근데 이 심리적 장벽도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이런 것들이 상설 수업들이 개설되기 시작했고 중학생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언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강사 생활했을 때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놀랐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강의를 맡았던 친구들이 6학년 6명이었어요. 첫 강의가. 어떤 6명 클래스 아이들 모두 평균 90점이 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수학을 그때 당시에 이미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선행하고 있었고 영어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했는데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이 친구들하고 책을 읽는데요, 똑똑한 이 놀라움, 이거와 반대급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거예요. 이 언어 능력이 원래도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낮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지식도서 수업을 할 때는 책을 거의 다 못 읽어와도 적어도 이야기책 수업을 하면 한 7, 80%의 아이들은 그래도 책을 좀 잘 읽어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학년을 거듭하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점점 못 읽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강사들끼리 이제 부르는 마법의 책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요, 책을 좀 좋아하고 잘 읽는 친구들도 문턱에 턱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초3 때 그게 좀 제일 심해요. 책이 이제 본격적인 글책으로 바뀌는 시기라서 책이 좀 어려워지고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걸렸을 때, 그러면 이걸 넘어서는 로직이 굉장히 단순한데
고 레벨, 고 분량의 책 한 권만 재밌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두께, 그 정도 책은 굉장히 쉽게 읽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는 좀 플롯이 선명하고 이야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좀 해리포터 같은 책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책들을 이제 학기 초에 전면 배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권만 재밌게 읽으면 그다음부터 수업하기가 확 쉬워지는 거예요.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이 마법의 책의 마법의 효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강사 생활 시작하고 한 7, 8년이 지나고 나서는 마법의 책이 더 이상 마법의 책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학습량을 쌓으면 성적이 이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언어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자, 중학생,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발표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포자, 수포자, 영포자 비율을 발표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어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아이들의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비율도 반대로 늘 수밖에 없겠죠.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도표는 수학입니다. 자, 수학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수학이 글 읽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국영수의 성적이 조정된다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과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냐? 국어가 아니고 수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수학이라고 얘기하면 연산부호로 돼 있어서 이것이 마치 글을 읽는 능력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연산부호, 연산 논리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호는 그 표현 설명한, 언어로 설명한 어떤 연산 논리를 이 부호로 하자 하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산 논리가 쉽다라는 것은 이 부호를 설명하는 글이 짧고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이라고 하면 A에 B를 더한다. 이 한 줄이 다잖아요. 뺄셈, A에서 B를 뺀다. 이 덧셈과 뺄셈에 들어가 있는 연산 논리는 이렇게 한 줄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1학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수학 시간에 1년 내내 배우는 것은 사실 이 한 줄, A에 B를 더한다, A에서 B를 뺀다를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산 논리가 어려워지고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연산 부호를 설명하는 그 글, 연산 논리가 점점 더 길고 복잡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몇 문단이 되겠죠. 인수분해를 설명하는 연산 논리가 몇 문단이 될 겁니다. 미적분이 되면 10수 페이지가 될 거고요. 아주 복잡하고 예리한 글을 10수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연산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 논리가 부족하면 수학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중에 가장 크게 비율이 늘어난 과목도 수학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는 그 과목은 국어예요. 국어는 뭐 당연하겠죠. 국어는 1.8배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적게 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영어는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단 4년 동안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이런 언어 능력,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고 있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친구들의 언어 능력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표는 여기 이제 보면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표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교과서의 언어 수준을 제가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표입니다. 초등 1학년 교과서 쉽고 초2, 초3 올라갈수록 교과서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적어도 이 도표의 빨간 선상에서는 위치해 줘야 돼요.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언어 능력 평가라는 걸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초 언어 능력 평가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 데이터가 발생한 겁니다. 요 점수,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서 요 정도 점수 나오는 친구들은 그 점수를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교과서 읽고 이해하기 좀 힘들겠는데? 이 점수면 초등 고학년 동안 못 읽겠다. 이 점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이제 누적된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요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제가 한 10년 넘게 테스트해온 결과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대규모로 모집해서 했었던 결과도 그렇고 초등 5, 6학년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등 4, 5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큰 괴리가 없죠. 초 5, 6에 초 4, 5면 사실 초등 4학년에서 초등 6학년 교과서까지의 언어 수준의 격차는 호환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지는 거면 거의 안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중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3도 중1도 거의 비슷해요.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어떠냐? 고등학생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6, 중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입시생, 고3 입시생들의 실제 언어 능력이 초등 5, 6학년 정도 수준이거나 좀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수준 그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죠. 언어 능력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 사실 고등학생이 언어 능력이 초5, 초6, 중1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덩치가 큰 초등 5학년, 덩치가 큰 초등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갖고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이런 것을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건 언어 능력의 문제니까 책을 읽고 이해하면 이 언어 능력이 올라올 것이고 그 언어 능력이 올라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죠. 초3이 되면 이런 얘기 하시죠. 야, 네가 이제 초3인데 한국사 책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하네. 자, 학습 만화 독서에 이렇게 빠졌다. 아이의 독서 인생이 갈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책을 반드시 안 읽게 됩니다. 부모님의 독서 지도는 이런 식의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온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나 큰일 났네. 10개월 동안 수능 편집본으로 40점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자, 그러면 그 독서의 효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친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제가 이 학생들이 오면 기초 언어 능력 평가를 먼저 봐요. 왜 먼저 보냐면 그걸 봐야 이 친구가 수업 책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봅니다. 근데 중3 정도 되면 기초 언어 능력 평가를 안 보고 그냥 수능 국어 영역으로 그냥 봅니다. 근데 볼 때 물론 좀 변형을 해요. 이 친구가 이제 3월에 왔는데 첫 테스트에서 42점이 나왔어요. 42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수업책은 그래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점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다시 테스트를 봤는데 이때 60점이 나왔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테스트를 봤어요. 82점이 나왔어요. 10개월 동안 수능 편집본으로 40점이 오른 거예요. 이거를 교과서 수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42점은 초등 5, 6학년 수준에서도 조금 낮은 초등 4학년 정도 책을 읽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82점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10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이제 이 정도 점수가 오르려면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2주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6개월에 12권 읽었습니다. 10개월에 20권 읽었어요. 2주에 한 권이면 독서 시간으로 치면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요 정도 책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남죠. 대단한 책을 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읽었던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읽었던 책은 모두 청소년 소설이었어요. 지식도서는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들죠. 우리가 왜 독서 교육 하실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기왕이면 교과에 도움이 되는 책.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초3이 되면 이런 얘기 하시죠. 야, 네가 이제 초3인데 한국사 책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초4, 초5가 되면 세계사 책, 과학책 이런 책들 많이 읽히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책 많이 읽혀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실제로 읽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책이요.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그 수업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오거든요. 사실은 못 읽어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펼쳐서 읽었을 때 글자를 다 읽으면 책을 읽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독서를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내가 1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책을 읽으신 겁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너 책 읽었어? 책 내용 좀 얘기해줘 했는데 아이가 지진에 대한 책이야 하고 끝나면 사실은 글자를 다 읽었다 하더라도 책을 읽은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요, 지식도서를 읽을 수 있는 친구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지식도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요, 지식도서를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고른 책이 아니고 지정된 책을 읽게 되잖아요. 지식도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조차도 지식도서를 못 읽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지식도서를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식에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이 분야에 호기심이 있을 때만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지식도서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논술 수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이게 독서 문화가 아니고 독서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읽어야 될 책이 지정되고 그 책을 읽어야만 수업이 되고 심지어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까지 해요. 가정에서 이걸 이렇게 시키시면 초3이 돼서 초3이니까 한국사 책 읽어, 세계사 책 읽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아이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나라의 이 독서 지도, 부모님의 독서 지도는 이런 식의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해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독서 지도 실패 유형이 있어요. 영유아기 때 지식 전집으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 전집, 세계사 전집, 수학 전집, 과학 전집 이런 거요. 이거 줄을 쫙 세워서 읽히시는 거죠. 근데 이때는 해보시면 착시가 발생해요. 잘 되고 있다. 이런 착시가. 왜냐하면 아이가 잘 듣거든요. 옆에서. 물어보면 내용도 잘 알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때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를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옆에서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 1, 2학년이 되면 이제 독서 독립기로, 읽기 독립기로 들어가죠. 스스로 책을 읽는 단계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이제 지식 전집이 아니고 지식 도서를 읽혀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여기서부터 삐그덕 하기 시작합니다. 책 읽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강도가 세지죠. 이 마찰의 강도가. 그러다가 협상 테이블이 벌어져요. 그럼 자, 어떡할래? 해서 그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 협상의 결과물이 학습 만화 독서예요. 자, 학습 만화 독서에 이렇게 빠졌다. 이러면 이제 독서가 이제 거의 아이의 독서 인생이 갈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흔히 독서의 효용을 학습, 지식 이런 쪽으로 독서를 인도하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독서를 정보로 보시는 거예요.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내용이 이 아이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학교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책을 반드시 안 읽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강도가 세지잖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학습 강도가 세지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학습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독서를 지식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이는 독서도 공부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책까지 읽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독서의 효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지식 전달이 아니고 읽고 이해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 문해력이 향상되거든요.
이게 바로 독서의 효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그게 어떤 책이 됐든지 간에 읽고 이해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아이가 얼마나 강도 높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가정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와서 그 책들 읽고 또 반납하고 읽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책을 골라와서 읽고 반납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공포 동화가 됐든 로맨스 동화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게 하시면 돼요. 그런 책만 읽으면 계속 그런 책만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 수준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책을 안 읽고 있다, 독서 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대로 아이를 그냥 두시면 영원히 책을 안 읽게 되고요. 책을 안 읽으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 독서 시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 독서 시간, 저는 이걸 가족 독서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아이한테 책과 대면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독서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 협상은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뭐 선물을 사주셔도 되고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꼬시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협상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책 읽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죠. 가족 독서 시간이 됐을 때 똘똘아, 독서 시간이야, 이제 책 읽어 하고 부모님이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시면 일이 복잡해져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마지못해서 독서를 하게 됐는데 나만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러면 그 어떤 아이도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가족 독서 시간이잖아요. 부모님도 같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들고 있는 그 책이요, 부모님이 골라준 책이면 안 됩니다.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스스로 고른 책이어야 해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갑니다. 책을 좀 읽다가 목마르다면서 물 마시러 가요. 책 읽다가 계속 말을 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독서 초반부에 생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책을 좀 읽다가 이거 재미없는데 딴 책 읽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시 책을 읽는 사람은 따로 있어. 책 좋아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을 안 읽던 아이가 독서를 시작하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왜? 그 책 재미없어? 그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미없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책 읽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을 펼쳤을 때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 끝까지 읽어야 해서 끝까지 읽는 경우는 없어요. 초반부는 읽잖아요. 그 책이 재밌어서 끝까지 읽게 되는 거지, 중간에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그냥 덮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재밌는 책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재미없는 책까지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뒤에 가서 이걸 그냥 그럼 오늘 고른 책은 재미가 없었구나, 그럼 오늘은 그만 읽자, 이렇게 되면 독서 시간이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가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지켜주시되 아이가 책을 다른 책으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허용해 주다 보면 계속 교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만 확실하면요, 스스로 책을 고르는 단계만 확실하면. 스스로 책을 고를 때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글로 돼 있는 책이고 네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은 책으로 네 도서관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빌려와. 아이의 도서 대출 한도가 10권이라고 하면 10권을 꽉 채워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30페이지만 읽으면 성공이다. 아이가 책을 교체할 때 첫 페이지를 읽고 덮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30페이지까지는 무조건 읽게. 30페이지를 읽고 나서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바꾸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하면 제가 장담컨대 4권 안에 그 30페이지를 넘어서는 책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